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의 부실 투자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바로 그 부실 투자 시기에 노다지로 평가되던 필리핀 크롬광 사업을 걷어찼다는 사실을 뉴스케이가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광물공사가 전문업체들의 탐사와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최소 8천억 원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평가한 사업이라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광물공사는 투자 계획을 처리하면서 대박 광산이 우리에게 돌아올 리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광물공사가 차버린 노다지를 중국 업체가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 뉴스케이가 단독 보도합니다. 재벌 총수 부녀가 나란히 기자회견을 하는 이례적인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얘기입니다. 조양호 회장은 장본인인 딸보다 긴 사과문을 읽었고 홍보실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발걸음에 기자들이 치일새라 치밀하게 취재진을 관리했습니다. 현장 리포트와 뉴스혹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월드리뷰에서는 십상시 보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외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2월 12일 금요일 뉴스케이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리틀 빅딜이라는 모순된 표현으로 불린 여야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합의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협상은 하지 않고 합의문 마련에만 집착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세월호 특별법에서도 합의가 수차례 깨졌던 만큼 여야가 합의 중독증에 걸렸다는 말을 들어도 변명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십상시 보고서 수사에서는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박지만 회장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김종훈 PD. 자, 여야 합의가 백지화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돌더군요. 여야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입니까? 네, 새누리당은 오늘도 연금 개편 시한을 못 박지 않으면 국조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조는 연내에 시작될 수 있도록 서두르되 연금 문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우은준 민주연합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한구 대표는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계획은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끝나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2 회담에서 이런 합의는 전혀 한 바가 없다.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차원이 다른 문제고 서로 별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민주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만 다루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조사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원외교 문제에서 지금 일각에서는 또 야당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사업에 국한하자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업이
어떤 그 프로젝트나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돼야 이게 합리적으로 누구나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정권 청문회도 아니고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예,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자원외교 국조에 대한 친이계의 반발도 여당 지도부의 운신폭을 좁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두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원외교 국조 합의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며 국정조사를 한다고 십상시 파문이 덮어진다고 보면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월요일 실무 협상을 다시 하기로 했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청와대 가이드라인 등 외부 요인에 쫓겨 합의문 마련에만 집착한 결과 돌아서서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잦은 소위 합의 중독증에 걸렸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라도 십상시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여야 대치 상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예상되는 대로 검찰이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그렇잖아도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 불을 지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작되는 임시국회가 교착에 빠지고 여야 대치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로 문제를 끝낸다면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안 봐도 비디오가 되는 것은 아니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검찰이 눈치 보기 수사, 짜맞추기 수사로 이 사건을 끝내려 한다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 십상시 보고서 수사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지만 씨의 검찰 조사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박 씨 측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겁니까? 네, 박지만 회장 측이 박 회장과 세계일보 기자의 지난 5월 대화를 담은 녹취록을 지난 9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세계일보 기자는 박 회장을 만나 박 대통령 일가의 사생활을 다룬 A4 용지 100여 장 분량의 문서를 전달했고 박 씨는 이런 게 나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세계일보는 전했습니다. 박 회장이 이 녹취록을 검찰에 낸 것은 십상시 문건 유출 수사에서 조홍천 전 비서관이 수세에 몰리고 자신 역시 사실상 배우로 여겨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박 회장은 검찰에 소환 통보가 오면 즉각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조홍천 전 비서관이 문건 작성과 유출의 주범으로 지목된 청와대 감찰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박수현 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문건은 루머고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며 단정하더니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범인을 직접 지목하여 검찰에 넘기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나선 부분도 주목됩니다. 한선교 의원은 정윤회 씨가 검찰 조사에서 박지만 씨와의 대질 신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자 가당치 않은 일이라며 정 씨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박지만 씨와의 사전 교감설이 제기되자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십상시 파문과 관련해 최근 가장 주목받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청와대가 자체 감찰 문건에 오모 행정관의 서명을 강요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정농단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십상시 파문과 대한항공 사태를 아울러서 권력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개요에서 비선 실세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그 문건을 찌라시라고 하더니 이젠 청와대가 특정인을 유출 책임자로 몰아가기 위해서 모 행정관에게 서명까지 강요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청와대의 조직적인 진실 은폐 기도로서 이 또한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이 결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권력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다. 라는 말을
여름 실감케 하는 대한민국의 오늘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서로 자기는 아니라 하고 손가락질을 상대방에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청와대 비서실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대로 둬서는 절대 박근혜 대통령의 자녀 임기 3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의 정비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박 대통령께 요구를 합니다. 지난 2012년 광물자원공사가 투자 약속을 했다가 철회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필리핀 크롬광 개발 사업입니다. MB정부 때 해외 자원개발 실패 사례들이 워낙 많아서 그때 철회된 것이 다행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뉴스K가 관련 자료들을 입수해 분석해 본 결과 왜 이 사업을 접었을까 의문이 들 만큼 사업성이 컸습니다. 당시 광물자원공사는 대략 2조 원 가치의 품질 좋은 크롬이 묻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수익만 8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광물공사가 손에 쥐었다가 버린 노다지 광산을 지금 중국 업체가 들어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사업에 돈 날리고 돈 될 사업은 걷어찼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성지훈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1일 광물자원공사는 2년 가까이 추진해온 필리핀 호모논 섬의 크롬 광산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물공사는 광산의 사업성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손을 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스K는 광물공사 주장과 달리 사업성이 상당할 수 있다는 자료들을 입수했습니다. 이 표는 지난 9월 필리핀 호모논 광산에서 수출한 크롬 정광의 선정량을 보여줍니다. 품위 51.86%, 크롬 함유량이 51%가 넘는 크롬 정광 6,000톤이 선적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품위란 광석에 포함된 가치 있는 광물의 함유량을 의미합니다. 광석을 캐내고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업까지 마친 정광은 이 품위에 따라 용도와 가격이 평가됩니다. 학계에서 주로 인용하는 광물산업 전문지 인더스트리얼 미네랄지의 자료에 따르면 내화벽돌을 만드는 내화물용으로 사용되는 품위 46%의 크롬 정광은 톤당 500달러, 주물용과 화공용으로 사용되는 품위 46%의 크롬은 톤당 320에서 340달러의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해 계산할 경우 호모논 광산의 9월 수출 물량의 가치는 우리 돈으로 20억에서 많게는 30억에 이르고 품위가 높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가치가 더 커집니다. 소규모 생산에 그치고 있는 이곳에서 광물공사의 당초 계획대로 월 3만 톤이 생산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2천억 원대의 크롬을 생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광물공사의 연간 3만 톤 생산 계획은 탐사 전문업체 2곳의 매장량 탐사와 경제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광물공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호모논 광산의 크롬 정광 매장량은 340만 톤, 8년 동안 생산해 매출이 아닌 수익만 8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미 사업을 포기한 지금 광물공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광물공사의 고위 관계자는 뉴스K 취재진을 만나 필리핀 호모논 광산에 크롬 정광 340만 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품위 크롬을 바로 채굴할 수 있고 당시 사업을 추진했다면 시설 투자를 통해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었다는 점 역시 인정했습니다. 왜 사업을 포기했냐고 묻자 수익성을 확신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내놨습니다. 광물공사가 의뢰했던 전문업체 2곳의 조사 분석 결과도 개념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전문업체들은 광물공사의 이런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제성 분석을 할 때는 이미 기초 탐사는 여러 차례 이루어진 상태였고 소규모이지만 이미 운영되고 있는 광산이었기 때문에 2011년 추가 탐사를 통해선
기존 자료의 신뢰성과 추가 매장량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옛날에 독일 애들부터 뭐 다 조사를, 중국 애들까지 조사를 해놨던 광산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 운영해오던 광산이었었는데, 저희가 뭐 기초 탐사라는 명분화에 가서 조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옛날에 바이엘이나, 뭐 중국에서 조사했던 게 제대로 맞느냐, 이거 확인하고 그런 조사였거든요. 특히 탐사와 경제성 분석을 맡은 두 전문업체 중 한 곳은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는 광물공사 관계사 넥스지오였고, 이 업체는 경제성을 지오텍보다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거기다가 광자공사 관여된 넥스지오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 믿어서 그랬다는 거는 저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저희도 그렇고 넥스지오도 그렇지만 이 두 개 회사들은 있는 상황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해줬다고요. 광물공사는 상당한 양의 광물이 매장돼 있더라도 시설 투자비 등 운영비가 많이 들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 또한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냥 노천채굴이고 그런 광산이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굉장히 안 드는 광산이죠. 그 호모논 광산은 비용이 거의 뭐 가장 낮게 들어가는 그냥 도자로 밀어가지고 갖다가 물로다가 씻으면 되는 광산인데 무슨 비용이 들겠어요. 정부 출연으로 자원 개발을 연구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한 전문가도 340만 톤의 크롬이 매장되어 있는 광산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광산이라며 이 광산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 지질조사국 USGS의 자료를 제시하며 보통 45% 품위의 크롬 정광 1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개발할 가치가 있는 광산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크롬은 산업자원통상부가 정한 10대 희유금속의 하나로 향후 수요가 큰 폭으로 신장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롬이 층위별로 분포하는 층상 구조도 대규모 광산의 특징이라고 설명합니다. 1만 톤이라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왜냐면 올수록 크롬 산화물로 만약에 이게 이제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가격이 1톤당 최대한 500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탐사 전문업체와 지질연구원 전문가의 평가는 일치했습니다. 그런 층상으로 이렇게 그 크롬 철석이 다 배태가 되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큰 규모죠. 큰 규모인데 크롬이면 이게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뭐 스테인리스 강이나 그다음에 내화 벽돌 같은 데 만들 때 쓰고 또 요즘에 이제 페로크롬이라고 해가지고 크롬을 다량하면 철하고 크롬하고 합금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 스테인리스 강 만들 때 많이 쓰는데 그런 페로크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가지고 저희가 순수하게 지질학적인 입장에서는 좋은 광산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호모논 광산은 광물공사 대신 중국 업체가 들어와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크롬 외에도 니켈 등 또 다른 희유금속의 탐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물공사가 호모논 광산 사업 참여를 보류하기 시작한 시점은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사업에 휴지 조각 지분 60%를 인수하던 2012년 하반기입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광물자원공사가 노다지 가능성이 컸던 광산을 이렇게 스스로 걷어찬 이유는 대표적인 부실 투자로 꼽히는 멕시코 볼레오 사업 때문에 돈줄이 막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광물공사 간부가 볼레오 사업 때문에 필리핀 크롬광 투자를 못하게 됐다고 말한 내용을 회의 녹취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광물공사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크롬광 사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자리에서 대박 광산이 우리에게 돌아올 리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광물공사의 사업 처리가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김지혜 PD가 역시 단독 보도합니다. 필리핀 호음몽 광산 투자를 보류하던 광물공사가 사업 포기 결정을 내린 시점은 지난해 2월입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진 회의석상에서 광물공사의 이 사업 책임자는 엉뚱한 말로 사업 포기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대박광산이 우리에게 돌아올 리 없다는 말을 했고 뉴스K는 이를 회의 녹취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참여가 보류되고 있던 2012년 11월 6일자 회의의 녹취록입니다. 광물공사의 투자 참여 약속을 믿고
사전 투자를 하고 있던 KMP 파트너스라는 업체가 광물공사에서 회의를 하며 녹음한 내용입니다. 이 회의에서 광물공사의 당시 해당 사업팀장은 공사에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금 사정이 나빠진 이유로 멕시코 볼레오 투자 등의 문제로 모든 자금 집행에 구멍이 뚫렸다며 볼레오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광물공사의 사업 포기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KMP 파트너스가 소송을 제기하자 광물공사는 크롬이 희귀한 광물이 아니어서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KMP 파트너스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합니다. 2011년도 광물자원공사가 매년 코엑스에서 중소기업들을 모아놓고 해외 자원광물 개발 세미나를 합니다.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전략광물 6개, 그 다음에 시유금속 6개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고 우선적으로 투자 지원 모든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똑같이 2014년 코엑스에서 중소기업들 모아놓고 또 사기친 겁니다. 광물자원공사에서. 실제로 광물공사는 올해 초 개최한 광물자원개발지원사업 설명회에서도 크롬을 희유금속으로 분류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표를 보면 가장 높은 3점의 배점을 받는 1등급 광물에 10대 희유금속, 크롬이 명시돼 있습니다. 크롬은 추가로 5% 비율의 가점을 받는 6대 희유금속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뉴스K 취재진을 만난 광물공사는 크롬이 주력 광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멕시코 볼레오 광산과 필리핀 사업 포기가 무관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단 3문장이었습니다. 오히려 딸 교육 잘못 시켰다며 기자회견을 한 조양호 회장의 사과가 조금 더 긴 6문장이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모든 직에서 물러난다는 약속을 부녀가 모두 했지만 인하대와 항공대 이사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땅콩 리턴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오후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앞은 취재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취재진들은 오전부터 자리를 잡고 조현아 씨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조현아 씨는 취재진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준비한 사과의 말을 읊조린 후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조 씨는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직접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땅콩 회항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고성이나 욕설이 있었다는데 인정하십니까?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사무장 확인은 기장이랑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조사 과정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그 해당 사무장이랑 승무원한테 직접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지난 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땅콩을 봉지째 서빙했다는 이유로 미국 뉴욕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활주로로 접근하고 있던 비행기를 돌려가면서까지 담당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9일 조 씨는 대한항공 기내서비스 및 호텔 사업본부장 사퇴라는 인사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보직만 내려놓고 부사장직은 유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늬만 사퇴라는 비난이 쇄도했고 조 씨는 다음 날인 10일 대한항공 부사장직도 내려놨습니다. 결국 조 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오늘 국민들 앞에 사과를 했습니다. 또 칼호텔 네트워크, 한진관광, 왕산레저개발 등 다른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도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하대와 항공대 이사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조현아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최종 결정을 누가 했는지,
승무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현아 씨의 아버지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은 조 씨가 조사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대한항공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대한항공의 회장으로서 또한 조연아의 애주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제가 교육을 잘못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양호 회장은 당초 오늘 올림픽 분산 개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이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대한항공의 회장으로서 또한 조연아의 애주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절 나무라 주십시오. 저희 잘못입니다.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제가 교육을 잘못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신뢰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보상이나 욕설이 있었다는데 인정하십니까?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사무장 확인은 기장이랑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조사 과정에서 답변하겠습니다. 해당 사무장이랑 승무원한테 직접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직접 사과하실 생각 있으세요? 경영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셨는데 향후 거치는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자리 다 포기하고 다 물러났기 때문에 아무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다른 계획 없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드린 그거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에서 내리시면요 한 4, 5m를 걸어와서 질문을 드시고요. 드시고 10초 동안 서서 앞을 보시다가 작은에만 시작하실 겁니다. 그게 끝나면 질문 3개를 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 올라갈 겁니다. 차에서 내리시면요 한 4, 5m를 걸어와서 질문을 드시고요. 10초 동안 서서 앞을 보시다가 작은에만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들께 신뢰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게 끝나면 질문 3개를 하고 보상이나 욕설이 있었다는데 인정하십니까?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사무장 확인은 기장이랑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조사 과정에서 답변하겠습니다. 해당 사무장이랑 승무원한테 직접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경영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셨는데 향후 거치는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다른 계획 없습니다. 인사한 다음에 올라갈 겁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1999년 삼성 SDS는 230억 원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를 헐값에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남매와 이학수 전 부회장 또 김인주 사장 등에게 배정했습니다. 당시의 헐값 배정은 10년의 논란과 검찰 수사, 특검 수사까지 거치며 불법 행위로 최종 결론 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거둔 이익은 환수하지 못했고 수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이익이 이들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법을 만들자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재벌 2, 3세가 거저 물려받는 구조를 그대로 놔두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구조에서 자사주 매입 자체를 이학수 특별법 혹은 이재용 특별법이 나오는 배경은 이 사람들이 자기 돈 별로 없이 태어날 때 우리랑 똑같이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 한번 조그만 돈을 받더니 그거를 뻥튀겨가지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 삼성생명을 다 먹으려고 한다. 결국 10년이 넘는 투쟁 끝에 유죄 판결도 받고 그랬는데 그게 범죄에 연루된 돈 갖고 이거 막 먹어도 되는 거냐? 이런 이제 국민적 공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되고 나면 어떤 일들이 가능하냐? 만약에 에버랜드 12 헐값 발행이 범죄나 범죄 연루 행위였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삼성 SDS BW를 헐값으로 산 거는 역시 범죄 연루 자산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작다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일어난 땅콩 에어 사건, 이것도 어찌 보면 이러한 지배구조의 문제와 유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들이 땀 흘려서 일세를 이룬 자수성가형 재벌 1세들과는 달리 재벌 2세, 3세들은 아버지로부터 거저 물려받은 회사의 사장, 부사장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심한 그런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삼성 SDS 문제는 재벌 3세로의 그 어떤 그 재벌 상속을 위한 자금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나라의 30대 재벌 기업들이 앞으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구나 해서 계속해서 나라를 망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8년 전 오늘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정식 회원국이 됐습니다. 선진국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당시 김영삼 정부는 선진국 문턱에 이른 것처럼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은 선진국과 거리가 먼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OECD의 각종 지표로 한국의 현실을 읽어보겠습니다. 강신의 PD입니다. 먼저 한국이 1위를 차지한 OECD 지표들입니다. 자살률은 2003년부터 10년 연속 부동의 1위입니다. 2013년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2.1명이지만 우리나라 자살률은 그 2배보다 많은 28.5명입니다. 지난해 1년 동안 14,427명, 하루에 약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3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도 10만 명당 21명으로 비교 가능한 OECD 가입 22개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1929명, 하루에 5명이 일을 하다 사망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역시 가장 심각했습니다. 최근 6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간 평균으로 계산하면 한국은 8.7% 증가율을 기록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남녀 간 임금 격차도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 남성이 받은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한국 여성은 62.5 정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2011년 한국의 노인 빈곤율도
48.6%로 역시 1위였고 OECD 평균 13.5%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거꾸로 1위, 꼴찌한 부문은 복지 분야가 많았습니다. 2011년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OECD 평균인 21.7%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빈곤율 감소 효과는 2.5%포인트로 역시 꼴찌였습니다.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2013년 1.19명으로 최하위였습니다. 한편 OECD는 지난 9일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불평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부유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더 많은 투자와 소비가 이루어져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 이론을 부정한 것으로 낙수효과를 내세운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도 근거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네, 민주노총 첫 번째 직선제 임원 선거 최종 개표 결과가 오늘 새벽에 발표됐습니다. 지난 10일 잠정 발표된 결과대로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결선 투표를 기호 2번 한상균 후보와 기호 4번 전재환 후보조가 치른다는 이 내용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 2위 순위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최종 발표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0일 민주노총이 발표했던 민주노총 임원선거 개표 결과 잠정치입니다. 1위는 기호 4번 전재환 후보조가 13만 2,339표를 얻어서 기호 2번 한상균 후보조를 6,400여 표 차이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위는 한상균 후보조. 이 두 후보조가 오늘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결선 투표를 벌이게 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민주노총이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잠정 결과치와 순위 자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기호 2번 한상균 후보조가 14만여 표를 득표했고 기호 4번 전재환 후보조가 13만 9천여 표를 얻어서 835표, 매우 근소한 차이로 한상균 후보조가 최종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후보는 오늘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결선 투표를 벌이게 됩니다. 투표 일정 잠시 보시죠. 선거운동 기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6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요. 결선 투표는 17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왜 이렇게 수치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표됐는지 민주노총은 잠정 발표 때 집계되지 않았던 서울 경기 지역 투표함이 추가로 개함이 되면서 순위가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TV. 미 중앙정보국 CIA의 존 브래넌 국장이 CIA 국장으로는 처음으로 생방송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미 상원이 CIA의 고문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후 쏟아지는 비난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였습니다. CIA 국장은 고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문이 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요일마다 한반도와 국제 문제 조망해보는 시간이죠. 월드리뷰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미국에서 CIA 고문 실태 보고서 공개 파문 이후에 파문이 계속되고 있어요. CIA 국장의 기자회견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현지 시간으로 어제 CIA 본부 로비에서 존 브래넌 국장이 나와서 처음으로 생방송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CIA에 쏟아지는 비난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브래넌 국장은 제한적인 경우에서 요원들이 가혹하고 승인받지 않은 혐오스러운 신문기법을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위 선진신문기법, 즉 고문으로 테러 용의자들한테 얻은 정보가 오사마 빈 라덴의 추적에 도움이 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빈라덴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CIA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어차피 공개된 고문이기 때문에 네. 뭐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뭐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는 겁니까? 미국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브랜던 국장이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우회적으로 돌려 말한 점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가 보고서를 인용해서 쓴 기사를 보면 빈라덴 은신처를 발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빈라덴 연락책에 관한 대다수의 첩보들이 고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동맹국으로부터 건네받은 첩보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 연락책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은 알카에다의 한 요원이 있었는데 그 요원도 고문을 당하기 전에 이미 그런 중요한 정보를 모두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CIA로서는 가장 아픈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고문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 인권 얘기하기가 좀 못쓰게졌습니다. 예, 뭐 필요하면 앞으로도 꺼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인권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가 힘든 처지가 됐습니다. 이미 뭐 전직 CI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의 전 세계적인 감시 실태를 폭로한 게 작년의 일입니다. 그것도 심각한 인권 침해였지만 이번에 이 고문이라는 최악의 인권 파괴 행위까지도 미국이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인권 문제들로 미국의 공격을 받아왔던 나라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그런 나라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미 국무부가 매년 인권 보고서라는 것을 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면 바로 다음 날 중국이 미국 인권 보고서를 발표해서 맞서 왔는데요. 아마도 내년도 미국 인권 보고서 맨 앞에 실릴 내용을 이번에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칼럼도 CIA 고문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CIA 고문에 관한 걸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미국의 전쟁사를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콜롬비아 대학의 앤드류 바세비치 교수가 보스턴 글로브에 기고한 칼럼을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미국이 수행하는 영구 전쟁의 결과가 이번 고문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라는 게 제목이었습니다. 네, 영구 전쟁의 결과가 고문 보고서에 들어가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전쟁사 연구가로서 뭐 상당히 비관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CIA의 고문 실태가 지금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지만 지금 그때뿐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미국이 1940년 이후부터는 거의 끊이지 않고 영구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쟁 상황이 끝나지 않는 한 고문은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국가안보기관의 스캔들이 이번에 하나 더 추가됐을 뿐이다 라는 냉소적인 말도 있었습니다. 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국가안보기관의 스캔들이 이번에 하나 더 추가됐을 뿐이다. 예. 뭐 일각에서는 이 보고서, 그 고문 실태를 보여준 보고서에 대해서 미국이 스스로 치부를 드러냈다. 예. 미국의 자정 능력이 확인됐다.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세비치의 글을 보면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물론 자정 능력을 보인 것은 맞지만 금방 또 오염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네. 이유는 전쟁이라는 괴물 그 자체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빨리 끝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전쟁에 뛰어든다 이렇게 하면서 수십 년간 미국이 전쟁을 해왔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아서 결국은 적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행위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가장 나쁜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고문입니다. 그래서 바세비치는 부시 대통령처럼 어떤 특정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보고서에 나온 잘못된 행동은 갑자기 알려진 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게 고문이 사실 국내 뉴스에 많이 나오던 것이어서 예. 국내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고문 피해자죠. 고 김근태 의원의 부인 인재근 의원이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 네. 예,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비상대책위원 오늘 아침에 확대 간부회의에서 CIA 고문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잠시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만 재우기, 성고문, 물고문 등 CIA에 의해 자양된 온갖 고문을 접하며 미국 인권의 추악한 이면에 크게 놀랐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고문 관계자 기소를 거부한 점은 이해할 수 없지만 국제적 위신을 손상시키고 테러 위협을 높일 수도 있는 고문 보고서를 상원 정보위가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럽습니다. 공화당의 중진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고문은 실질적 효과도 별로 없으면서 국가의 명예에 오점을 남길 뿐이고 국민이 알 권리가 있고 진실이 약을 때로 삼키기 힘든 법이라며 소신껏 고문 실태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중국과 이란 등 미국이 지금 그 인재근 의원이 언급한 존 맥케인 상원의원, 공화당이고 2008년 대선 때 오바마 대통령의 경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공화당은 이번 이 고문 파문에서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존 맥케인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베트남전 때 포로로 붙잡혀서 고문을 당했던 그런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소신 있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의 민주주의 문제를 좀 짚어보죠. 한국의 언론 탄압 문제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군요. 예,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의 언론인들이 정부의 언론 단속, 언론 탄압을 두려워한다라는 제목의 어제자 서울발 기사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언론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호의적이지 않은 언론을 단속하고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몇 명의 비판적인 말을 실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독재자인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논평가가 있었고, 또 권위주의 정부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 또 검찰 고발은 언론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주고 그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가 노리는 바다. 이런 여러 사람들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언론을 향해서, 기자를 향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것들인데 어떤 사례들이 있죠? 예, 뭐 한겨레, 시사저널, 세계일보, 조선일보 이런 언론들을 상대로 한 여러 건의 고소 사례를 워싱턴 포스트가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날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썼다가 기소된 산케이 신문의 가토전 지국장 사건을 역시 비중 있게 다뤘고요. 또 세계일보의 10상시 보고서 보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대통령에게 염치 없다고 거침없이 비판한 한겨레 신문의 사설을 인용하면서 한국의 언론들이 겁을 먹지 않고 있다라고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뭐 이런 희망적인 기사 마무리하고는 다르게 사실 정부에 겁먹고 또 영합하고 심지어 앞잡이 노릇까지 하는 언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기사에 관한 얘기도 나왔죠. 예, 뭐 야당의 견해니까 물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말이었는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가 기사가 전하는 그 상황을 잘 설명하는 표현이 하나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인데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심리학 이론을 오늘 아침에 언급했습니다. 주인이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건물은 관리하지 않는 건물로 보고 남은 유리창도 다 깨버리고 결국 흉가가 되고 만다. 이런 이론이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네.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 이론을 얘기하면서 이것처럼 한국의 인권이나 언론 자유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거다라고 하면서 깨진 유리창을 반드시 갈아 끼우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뭐 지금 하나만 깨진 게 아니라 꽤 많이 깨져 있는 상태여서 많이 갈아 끼워야 될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겨울 모드가 되었습니다. 들에 눈이 쌓이고 바람이 거칠고 겨울답게 날씨는 꽤 찹니다. 단단히 챙겨 입은 사람들이 종종 걸음으로 지나갑니다. 보일러 온도를 높이고 따끈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다음 달에는 전기 요금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원전이 가동되고 있겠지요.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 위험이 세대를 물려가며 감당해야 할 큰 짐인 것을 생각하며 곤혹스럽습니다. 주말 평안하시길. 오늘
오늘 뉴스옥에서 보도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이른바 사과 시나리오는 재벌그룹의 총수 일가 모시기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수준인지를 보여줍니다. 국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가 조사를 받으러 나와 사과를 하는 자리인데도 대한항공은 이른바 공주님 의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조현아 부사장의 세세한 동선을 언론에 알려주고 질문을 몇 개 받을지도 지정해 줬습니다. 시나리오가 짜여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취재를 하라는 통보였습니다. 조현아 부사장은 풀이 죽을 대로 죽은 듯한 태도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서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등 판에 박은 말 몇 마디를 했을 뿐입니다. 대한항공이 몇몇 기성 언론의 협조하에 마련한 이 시나리오는 탄탄했습니다. 애들립이 끼어들 틈은 거의 없었습니다. 뉴스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